세상은 그들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써놓은 각본 안에서 중국처럼 힘으로 맞서거나 일본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싸우지도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멸망의 위기를 수없이 극복하며 유전자에 각인된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판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헨리 다이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해왔고 워싱턴 DC의 복잡한 정치판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주무르며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에서 미국의 국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저에게 외교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와 존중이라는 이름의 탑과도 같았죠.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했어요. 1990년대 초반 제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무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부터 이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해왔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GDP가 3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고 단순한 동맹을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 지켜온 혈맹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5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를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믿음과 자부심이 스마트폰 화면에 뜬단 12개의 단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저는 늘 마시던 콜롬비아 원두 커피를 들고 국무부 해리 S. 트루먼 빌딩의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전화 받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는데 3층에 있는 동아시아 담당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받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자리로 가는 동안 동료 서너 명이 저를 붙잡고 같은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하다고 하면서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장까지 달려 있었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계산된 도발이었죠. 숙청이라니요, 혁명이라니요. 외교 무대에서는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건 동맹국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한 나라의 국격을 무시하고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모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국무부 직원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을 대통령이 망치 하나로 단숨에 부숴버린 겁니다. 곧이어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 국방부 펜타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서 확인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냐고 모두가 혼란에 빠져 허둥댔습니다. 저는 차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도 이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도 전에 다리를 꺾으려는 마치 조폭들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미국의 본 모습인가?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한 나라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를 이렇게까지 모욕해도 되는 걸까요? 그 분노와 무력감은 차마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곧 열띤 토론으로 시끄러워졌는데 20대, 30대의 젊은 직원들은 이 상황을 미국 정부 특유의 협상 방식이라고 해석하며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려 애썼습니다. 일종의 협상의 달인이라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저와 같은 50대 이상의 베테랑들은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만약 이 모욕에 정면으로 반발한다면 정상회담은 취소되고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관세 폭탄이든 주한미군 철수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관세 폭탄의 경우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그 파괴력을 목격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이 7%에서 21%로 급상승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연간 81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한미 무역에 미칠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저는 제발 한국 측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만을, 극한 상황에 함께 뛰어들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국 대통령의 반응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의 실시간 기사를 확인했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노도 반박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위대한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며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들이 미국 대통령의 역할로 멈췄다며 외교적 성과를 칭찬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트럼프 월드를 지어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는 개인적인 친분까지 과시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모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하다니요.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곧이어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이것이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내주려는 항복 선언처럼 보였던 겁니다.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도 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비관적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답답한 마음에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5천년을 버텨온 한국의 자존심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단 말인가?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결국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오만한 압박 앞에 처참하게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바로 그것이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위대한 협상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목격하게 될 반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충격적인 것인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 될 거라 예상했던 정상회담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 대통령의 손을 잡고 공동 발표에 나섰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가장 큰 문제였던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문제는 훌륭한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얻을 것은 모두 얻어낸 완벽한 승리나 다름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회담 중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함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적극 밀어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한국 방산 업체들을 배척하려는 움직임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이었거든요. 특히 조선업협력에서 미국 내에서 미국 인력을 활용해 한국 기업과 함께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관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 대통령의 변덕에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물밑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가, 모두가 그 내막을 궁금해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배워온 외교학의 모든 이론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총동원해도 이번 한국의 외교적 해법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같았어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이 다른 두 강대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 벌였던 협상의 기록들을 모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시아의 경제 강국, 중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언제나 명확했어요. 힘에는 힘으로 맞선다는 이른바 강대강 전략이었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즉시 똑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로 응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즉시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로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기술 통제에 나서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았죠. 항상 시끄럽고 거칠고 공격적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국 모두 깊은 상처를 입은 소모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중 무역 규모가 6,500억 달러에서 6,080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고 누구도 승자라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방식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존심은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모한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다음은 지칠 G7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중국과는 정반대의 극단에 있었어요. 미국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일본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한 발씩 물러서는 쪽을 선택했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면 일본은 미국 농산물 시장을 더욱 개방했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들어오면 군말 없이 미국 최신 무기를 더 구매하는 방식으로 화답했죠. 실제로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 5조 4천억 엔에서 2023년 6조 8천억 엔으로 급증했고 겉으로 보면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실리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만 하는 어쩌면 굴종에 가까운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방식을 지켜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이 너무 쉽게 내어지는 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교가 과연 앞으로도 통할 수 있을지 그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외교 방식을 다시 한번 복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싸우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숙이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역이용하여 피스메이커라는 명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자존심을 세워주었거든요. 감정적인 충돌을 완벽하게 피해가면서도 실질적인 국익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히 영리한 것을 넘어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판을 설계하는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한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저자세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대응이 사실은 가장 자신감 넘치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마치 오랜 시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신념이 한순간에 뒤흔겨지는 듯한 강렬한 인지 부조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어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표면적인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국이 은밀히 구축해온 강력하고도 정교한 역량이 존재한다고 확신했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에 대한 피상적인 찬사와 감탄은 이내 그 근본 원인을 탐구하려는 지적 호기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공식 국무부 자료 대신 대중의 관심을 덜 받는 경제지표, 기업 투자 보고서, 그리고 각 주 정부의 세밀한 보도자료를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죠. 숫자와 데이터의 이면에서 한국이 지난 수년간 미국 전역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정치적 수사 뒤에 감춰진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의 실체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 벨트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다음 선거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바로 그곳에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반도체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신식 공장을 짓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는데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공장은 총 투자액이 50억 달러에 달했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일자리만 8,000개가 넘었어요. 오하이오주의 반도체 공장은 27억 달러 투자로 6,000개의 일자리를,
미시간주의 전기차 부품 공장은 15억 달러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면 그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전략이었던 겁니다. 더욱 저를 소름 돋게 했던 것은 군수산업 분야였는데 저는 국방부의 납품 계약서를 확인하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핵심적인 항공, 전자장비 부품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만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부품은 F-35의 레이더 시스템과 직결된 고주파 반도체 소자였어요. 연간 생산량이 2,000개 정도인데 만약 한국이 이 부품의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 서게 되는 겁니다. 한 대당 8천만 달러짜리 전투기 생산이 한국의 작은 부품 회사 하나에 달려있다니요. 동맹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미국의 안보가 한국의 작은 부품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미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부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60%를 넘어선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두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펼쳐놓은 이 거대한 그물을 워싱턴의 그 누구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한국 대통령이 보여준 그 여유와 자신감의 근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손에 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보이지 않는 그물의 실체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죠. 이 모든 경제적, 산업적 기반만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엄청난 담대함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무언가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워싱턴의 중심을 떠나 케임브리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오랜 스승이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정학과 국제관계를 깊이 연구해온 앨리스터 핀치 교수가 있었습니다. 핀치 교수는 워싱턴 주류 학계와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분석해온 몇 안 되는 석학 중 한 분이었고, 오랜만에 방문한 교수의 연구실은 낡은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고,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분석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낡은 동양의 네모판을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한국을 이해하려 할 때 중국이나 일본을 분석하던 오래된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였어요. 미국이 국제관계를 체스와 같은 직선적이고 대결적인 게임으로 인식할 때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체스가 상대의 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전투라면 바둑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넓혀가며 점진적으로 우위를 구축하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요구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전역에 구축한 경제적, 산업적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바둑판 위에서의 집 짓기와 같은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외교와 경제 전략이 단순한 힘의 과시나 단기적인 승부를 넘어 장기적이고 미묘한 권력 투쟁의 한 형태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앞으로 우리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숙청이니 혁명이니 하는 무례한 말로 중앙을 공격할 때 한국은 이미 변방에 살아있는 돌들을 모두 깔아두고 대마를 잡을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핀치 교수는 바둑판 위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놓아가며 설명했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핀치 교수는 결정적인 마지막 조언을 덧붙였는데 한국이 그토록 침착하게 바둑을 둘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5,000년간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왔던 독자적인 생존 방식,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계 몇 안 되는 분단국가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 속에서 한국은 우리 미국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절박하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군사기술을 키워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국무부의 외교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인가를 이용하여 국방부의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사 역량 비대칭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그 보고서의 첫 장을 여는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석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제공받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영상은 강원도의 깊은 산악지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조성된 거대한 동굴형 시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규모가 가늠되지 않았지만 영상이 확대될수록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넓이로만 따지면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그 지하 시설 내부에서는 수백 개의 정교한 기계 장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사시 주변 강대국의 주요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의 생산 및 조립이 이루어지는 핵심 시설이었고, 보고서는 현재 이 한 곳의 시설만으로도 매월 다수의 정밀 유도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를 넘어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적 준비 태세를 구축해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과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현무포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에 달하고 현무5는 무려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는 물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방어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반세기 넘게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했어요. 한국에게 국방이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담긴 내용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충격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핵개발 잠재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과 반도체 기술, 그리고 이미 완성된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결합할 경우 단 5년 안에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 수십 기를 생산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현재 2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의 양만으로도 핵무기 수백 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로 핵무기의 정밀 제어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그 카드는 한국에게 핵무장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쥐어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이 포탄 235만 개를 주문하는데 2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를 한국과 비교해보니 기가 막혔어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 가격이 개당 50만 원 수준인 반면 독일에서는 약 1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무려 20배의 차이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보니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군사 생산 시설이 모두 폐쇄되거나 해체된 상황이라 새롭게 공장을 짓고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계속해서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발전시켜온 결과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의 K9과 천모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브리핑한 내용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국의 생산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하면서 생산 공장의 청결함과 로봇, 용접 기술, 뛰어난 장비와 훈련된 인력까지 모든 면에서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유럽연합에서는 아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닌데 마치 회원국인 것처럼 결의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방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제가 작성할 보고서에 담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아니 세계 전략의 근본을 다시 써야 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제 외교관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의 가장 높은 곳에 전달될 그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한국에 대한 전략은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다고 말이에요.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경시해왔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에 종속된 주변 국가가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전략적 경로를 개척해온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2022년 17억 달러에서 2023년 210억 달러로 약 12배 이상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제언은 과거의 낡은 정책 틀을 탈피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 방향은 바로 대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 동맹 구축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시장으로 인식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과 안보 협력을 선도할 공동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과 전략적 접근이야말로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양국 모두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분명히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을 결합하여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이 주도하는 수소 에너지 및 첨단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동맹을 형성하여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30%에 이르며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더욱이 차세대 고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확고한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보고서의 결론부에서 저는 이렇게 서술했어요. 한국은 거대한 기술적 경제적 변혁의 파도를 싣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며 파도에 부서질 것인지 혹은 그 파도를 기회로 삼아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같은 통찰은 단순한 협력 제안 그 이상으로 동맹 관계의 본질적 재정립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요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는 기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혹은 정치적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데서 비롯되는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교훈을 저는 머나먼 동쪽의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배울 수 있었고 겉으로는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거대한 잠재력과 혁신의 동력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기술과 산업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입지를 구축해왔고 그러한 저력은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군사력 증강을 넘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현되고 있죠. 한국의 사례는 오늘날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에서 힘의 본질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힘은 더 이상 일방적인 강압이나 지배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산물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통찰은 저에게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국제관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결국 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임을 믿으며 그 믿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지 한미 양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가 서로의 주권과 문화를 존중하며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세계가 도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겨루기를 생각할 때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동네 힘센 사람이 소리치면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규칙 같은 거죠. 힘이 약하면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전부일까요? 한쪽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고개를 숙일 때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걷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 맞서 싸우거나 굴복하는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판을 짜는 방식이었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관계를 맺고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을 조용히 손에 쥐는 지혜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은 늘 가장 힘이 세본 적은 없었기에 터득하게 된 생존을 위한 독특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앞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수많은 위기를 겪어내며 유전자에 각인된 특별한 능력은 아닐까요? 이야기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으로 끝이 났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실력을 갖춘 나라가 등장했을 때 세상의 질서는 과연 어디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인정하고 러시아가 두려워하며 중국이 모방하려 발버둥치는 한국의 군사기술력. 대한민국 무기가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는 충격적 현장. 미국 MIT에서 중국이 완전히 박살난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나토 표준을 재정립하며 진정한 초강 대국으로 부상하고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 무기 앞에 경악하며 감탄한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르티 디브야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군사외교와 신흥국 무기 시스템 분석을 전공하며 특히 기술군사력과 국제안보구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잊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강의실을 따뜻하게 비추던 그날, 저는 체프먼 교수님의 현대전의 실전성과 무기 신뢰성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수업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체프먼 교수님은 현대 무기체계의 실전 검증 사례를 설명하시던 중 한국의 K9 자주포를 언급하셨는데 교수님은 세계 정복자라 불릴 만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주포에 대해 설명하시며 근본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해 강조하셨죠. 그 순간 강의실 앞쪽에서 손을 번쩍 든 중국 유학생 펑타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9이요? 그거 그냥 미국 자주포 베낀 거잖아요. 우리 중국의 SH-15는 독자 기술로 중동부터 아프리카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순간 교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삼촌인 라쉬미카 대위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 국경에서 실제로 K9 바지라 포대를 운용하며 저에게 생생한 전장 경험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펑타이는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며 중국 무기체계의 초격차 우수성을 주장했어요. 중국 유학생들로 구성된 홍룡회 회원들은 펑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삼촌에게서 들었던 실제 전투 상황이 떠올랐어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최근의 화력전에서 한국산 K9과 중국산 SH-15가 실제로 맞붙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런 왜곡된 주장을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펑타이의 주장은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라 국가기술력에 대한 모욕이자 실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교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체프먼 교수님은 두 학생 사이의 팽팽한 대립을 지켜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삼촌이 전화통화에서 들려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스미르티, 전쟁터에서는 진짜 무기만이 살아남는단다. 허풍이나 과장은 포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지. 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배운 분석적 사고와 인도에서 물려받은 용기를 모아 펑타이의 도발에 맞서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전장의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펑타이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 속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과 경멸을 읽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삼촌으로부터 들은 실전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 지성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과학적 사실과 실전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였어요.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체프먼 교수님은 격려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있던 펑타이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어요. 카슈미르 국경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 상황과 두 무기체계의 성능 차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를 모두에게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펑타이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발언 기회를 앞두고 펑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자신의 차례라고 선언하며 강의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어요. 교수에게 허락을 구하는 대신 마치 명령하듯 프로젝터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며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미국 최고 지성의 산실인 MIT 강의실에서 그의 거침없는 행동에 모두가 놀랐어요. 체프먼 교수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학문적 열린 토론을 중시하는 미국 대학의 전통을 존중해 그의 발표를 허락했습니다. 펑타이의 노트북 화면이 스크린에 떠올랐고 중국어로 된 군사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다며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펑타이는 화면을 넘기며 중국 SH-15 자주포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한국 무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됐지만 그 내용은 완전한 왜곡이었습니다. K9은 근본적으로 미국 M109의 설계를 그대로 복제한 무기이며 반면 SH-15는 중국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된 초격차 무기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홍룡회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펑타이는 이제 더욱 자신감을 얻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다음 화면에는 SH-15의 성능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펑타이는 무기 전문가인 양 단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SH-15는 분당 8발의 초고속 사격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무려 53km에 달하는 반면 K9은 겨우 40km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점점 더 과장되었어요. 실전 검증을 강조하며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전에서 SH-15는 98%의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면 K9은 인도 국경에서 실전 배치됐을 때 기계적 결함으로 절반 이상이 가동 불능 상태였다고 완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주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촌의 부대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펑타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프리카 전쟁 사례를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펑타이는 이어서 중국의 군사적 위상을 과시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의 무기체계는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H-15는 중국의 위대한 역사와 번영하는 현재,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무기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어요. 한 학생이 질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펑타이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K9의 치명적 결함을 폭로하겠다며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 인도군이 배치한 K9은 포신 과열 문제로 연속 사격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동장전 시스템의 빈번한 고장으로 실전 효용성이 극히 낮았다는 완전한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넘기며 조작된 듯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실제 전투 후 폐기된 K9의 모습이라며 단 3발의 포탄을 발사한 후 자가 파손된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술의 실체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홍룡회 학생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거짓말을 진실인 양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채프먼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슬라이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학문적 양심이 작동하는 순간이었어요. 펑타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SH-15는 모든 면에서 K9을 압도하며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 실전 신뢰성에서도 월등히 우수하다고 단정했어요. 느낌이나 의견이 아닌 전장에서 증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홍룡회 학생들은 작은 박수를 보냈어요. 미국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학문의 나라, 미국에서도 이런 노골적인 왜곡과 과장이 통할지 의문이었어요. 펑타이는 자리로 돌아가며 저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 삼촌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아마도 삼촌도 K9에 세뇌된 것 같다는 모욕적인 언급에 홍룡회 학생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채프먼 교수는 마침내 개입해 이제 제 차례라고 알렸어요. 교수님은 펑타이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에서 저는 그가 펑타이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학문 전통은 항상 증거에 기반한 진실을 중시해왔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했어요. 삼촌이 들려준 실제 전투 경험과 MIT에서 배운 분석적 사고방식이 결합되어 강력한 반박을 준비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후 프로젝터로 다가갔고 프로젝터 앞에 선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펑타이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실을 밝힐 차례였어요. 무엇보다 제 삼촌 라슈미카 대위가 직접 카슈미르 국경에서 K9 자주포를 운용하며 겪은 실전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먼저 저는 화면에 실제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지역의 지도를 띄웠어요. 지난 5월에 발생한 실제 교전 지역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펑타이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자료와 정확한 날짜, 배치 부대명을 모두 명시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 학문의 기본, 팩트에 기반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 화력전에 대해 말했어요. 파키스탄이 그토록 자랑하는 중국산 SH-15 자주포 236문이 국경에 배치되었고 인도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 바지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펑타이가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실전 배치된 SH-15는 극심한 기계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자동장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고장나 수동장전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발사 속도는 분당 2발에 불과했어요. 둘째, 포신 냉각 장치의 설계 결함으로 열 건조한 환경에서 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속 사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조준 시스템의 오류였어요. SH-15는 목표물에서 평균 200m 이상 벗어난 지점에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삼촌이 전화로 들려준 생생한 증언을 전했어요. 실제 교전에서 인도군 K9 포대가 파키스탄 진지를 정확히 타격한 반면 SH-15는 자국 병력이 있는 지역에 포탄을 잘못 발사해 아군 피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인도 정찰병들이 전해온 정보에 따르면 파키스탄 포병들 사이에서는 SH-15를 움직이는 관이라고 비웃는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이어서 저는 펑타이가 보여준 사진의 진위를 검증했는데 그가 K9이라고 주장한 손상된 장비 사진은 사실 2018년 훈련 중 사고로 손상된 구형 러시아제 자주포였어요. 펑타이는 의도적으로 오래된 사진을 조작해 K9인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저는 실제 교전 후 촬영된 파키스탄 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K9의 정확한 포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SH-15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K9의 실제 성능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K9 바지라는 분당 6발의 연속 발사가 가능했고 최대 사거리는 40km였지만 정확도가 월등히 높았어요.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의 신뢰성이었는데 삼촌의 부대에서 운용한 K9 자주포는 2년간 단 한 번의 주요 고장도 없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펑타이가 주장한 아프리카 전쟁 사례는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저는 국제군사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SH-15가 어떤 실전에서도 그런 성과를 거둔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어요. 오히려 K9은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호주 등 까다로운 나토 국가들이 엄격한 검증을 거쳐 도입한 무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 선택한 무기라는 사실 자체가 그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인도가 K9을 선택한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주요 무기 생산국과 모두 협력 관계에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지상 화력 시스템으로 한국의 K9을 선택했어요. 최근에는 추가로 100대의 K9을 더 주문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는 최근 교전에서 K9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어서 저는 중국 무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중국은 종종 러시아나 서방의 무기 시스템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무기를 개발해왔어요. 놀랍게도 SH-15 자체가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와 러시아 자주포의 디자인 요소를 혼합한 것이라는 점을 국제군사저널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펑타이가 한국을 비난했던 바로 그 복제 문제가 사실은 중국 무기의 고질적 약점이었던 것이에요. 또한 중국 무기가 값싼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품질과 신뢰성 문제 때문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순히 저렴하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처럼 선진 강대국들과 그 동맹국들이 신뢰하는 무기 체계는 결코 중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간조했습니다. 곧이어 저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삼촌이 전투 후 찍어 보내준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휘어진 SH-15의 포탄이었어요. 발사 후 폭발하지 못하고 불발된 채로 발견된 포탄은 품질 관리에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비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고요.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무기에 맡깁니다. 신뢰할 수 없는 무기는 곧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단순히 화려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견고한 신뢰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와 삼촌의 직접적인 경험 앞에서 펑타이의 과장된 주장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체프먼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순간 펑타이의 얼굴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펑타이에게 향했어요. 그는 잠시 당혹감에 빠진 듯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논리와 증거로 반박하는 대신 그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펑타이는 마치 자신이 이 MIT 강의실의 주인인 양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펑타이는 제 삼촌의 증언을 조작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모욕까지 퍼부었어요. 논리적 토론이 아닌 인신공격으로 전환한 그의 모습에서 중국 내부에서만 통하는 선전수법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펑타이와 함께 온 홍룡회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에 짜놓은 듯 일제히 동조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한 학생은 심지어 내 발표 자료가 미국과 인도의 공모라고 외치기까지 했어요. 이 순간 미국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장이 마치 어떤 나라의 정치 집회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체프먼 교수의 표정이 점점 엄중해졌어요. 그는 미국 국무부 안보전략 자문관을 지낸 경력을 가진 학자로서 이런 상황을 처음 목격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시아 최강대국을 자처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행동이 오히려 그들 국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펑타이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해 한국과 인도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한다는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정치적 선동으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성적 논쟁에서 패배한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 미국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듯했으나 점차 불편함과 의심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펑타이의 행동은 미국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 풍토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어 펑타이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지만 홍룡회 학생들이 집단으로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려는 찰나 체프먼 교수가 마침내 개입했어요. 그는 단호하게 책상을 한 번 두드렸고 강의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체프먼 교수는 직접 각 기관의 분석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었는데 K9과 SH-15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담긴 자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자료는 제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의 무기 성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SH-15의 심각한 결함과 K9의 우수한 성능이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SH-15의 핵심 기술 여러 부분이 러시아와 프랑스 무기를 불법 복제한 정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더욱이 펑타이가 주장한 아프리카 전쟁 성과는 완전한 조작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런 전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어요. 체프먼 교수는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고 오직 검증된 사실만을 제시했어요. 감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분석, 선전이 아닌 실증적 검증에 근거한 결론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교수가 최근 발표된 나토 무기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K9을 현존하는 자주포 중 신뢰성과 정확도 면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어요. 반면 SH-15는 같은 등급의 무기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품질 관리와 신뢰성 부문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였어요. 펑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뭔가 말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보여준 객관적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군사적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기관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체프먼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국적이나 이념보다 사실과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는 펑타이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편향된 애국심이 학문적 객관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미국의 대학은 열린 토론의 장이지만 그 토론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철학적 교훈을 전한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어요. 미국 학생들과 다른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반면 펑타이와 홍룡회 학생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상상해온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은 이 작은 강의실에서 벌어진 지적 대결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곳은 권력이나 선전이 아닌 진실과 증거가 승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체프먼 교수의 공정한 중재는 미국 학문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제 다음 발언자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체프먼 교수의 증거 제시로 강의실의 분위기가 반전된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한 남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체프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데이비드 릭 한국계 미국인 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사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데이비드는 프로젝터 앞으로 나와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K9 자주포의 내부 설계도와 기술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데이비드는 먼저 K9이 단순한 미국 복제품이라는 펑타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MIT의 군사공학 전문가로서 K9의 혁신적 설계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첫째, K9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미국의 M109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자 기술이라는 점. 둘째, K9의 포신 냉각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특허 기술로 연속 발사 시 포신 수명을 3배 이상 연장시켰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9의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이 현재 나토 표준으로 채택될 만큼 혁신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이어서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했는데 미 육군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K9의 여러 기술 요소를 벤치마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국 육군이 한국 기술을 역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의실의 미국 학생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펑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항변하려 했어요. 그래도 SH-15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했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데이비드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곳에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무기 수출 통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K9은 이미 90개국 이상의 2,000대가 넘게 수출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SH-15는 겨우 5개국에 300대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데이비드는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국가들은 가격이 아닌 신뢰성을 선택합니다. 생존이 걸린 전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체프먼 교수가 다시 한번 개입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무기 성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충돌에서 K9 바지라는 95%가 넘는 명중률을 기록했고 이는 현대 전장에서 유례없는 수치였습니다. 반면 SH-15는 불과 40%의 명중률에 그쳤고 전체 배치 포대의 30%가 기계적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었어요. 체프먼 교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은 한국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무부 안보전략 자문관으로서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강의실 토론을 뛰어넘는 무게를 지녔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실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파트너를 선택해왔습니다. 선전이나 과장이 아닌 사실과 실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미국의 방식입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어요. 놀랍게도 체프먼 교수는 펜타곤의 비공개 분석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 자료는 본래 기밀이었지만 이제는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SH-15의 핵심 시스템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는지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SH-15의 화력 통제 컴퓨터가 러시아 시스템을 역설계한 것이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에는 러시아어 주석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펑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 그러나 그의 말을 체프먼 교수가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경제가 아닌 군사기술의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에 집중해 주세요. 마침내 데이비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발생한 실전 상황에서 파키스탄 군인들이 자국의 SH-15 자주포를 버리고 도망치는 장면을 담은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전투 직후 미국의 군사위성이 포착한 것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에 대한 파키스탄 병사들의 절망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세계 평화의 중요한 축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펑타이와 홍룡회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중국의 기술적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객관적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체프먼 교수는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계 인류 대학인 MIT에서는 국적이나 이념이 아닌 오직 증거와 사실만이 승리합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에 강의실 전체가 깊은 공감과 존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펑타이만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진실 앞에 무너진 오만의 패배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지한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고 미국 학생 하나가 제게 삼촌과 어떻게 연락하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K9의 실제 운용 방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제가 갑자기 강의실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최고 지성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저 자신을 보며 신기한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체프먼 교수는 잠시 학생들 뒤에서 기다리다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체프먼 교수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 보여준 것이 단순한 논쟁 승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식과 진실이 용기와 만날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제가 본 것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전직 국무부 자문관이자 MIT의 저명한 교수가 인도계 학생인 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인정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며 창밖으로 보이는 MIT 캠퍼스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국 인도에서 미국으로 유학 와서 경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문득 삼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슈미르 국경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삼촌의 경험이 MIT 강의실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었어요. 선전과 과장이 아닌 실력과 위협이 아닌 신뢰, 그리고 허황된 자부심이 아닌 실질적 기여를 통해 세계의 존경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의실에서 벌어진 작은 논쟁은 어쩌면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변화의 축소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단순히 학위를 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키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최고 대학에서 벌어진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의 진검승부. 정말 흥미진진했죠.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기 성능 자체보다 진실과 사실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큰 목소리로 주장해도 실제 증거와 경험 앞에서는 모든 과장이 무너진다는 교훈이 느껴졌습니다. 인도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이 없었다면 오늘의 진실도 묻혔을지 모르죠. 때론 불편한 진실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MIT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작은 논쟁이 어쩌면 더 큰 세계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실력과 신뢰로 쌓아올린 기술력이 국제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